네,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조현승 박사님 모시고 AI 버블인가 아닌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현승 박사님께서는 네. 정말 우리 채널에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매번 나오고 3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뭐 직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이제 네. 많이 시간을 내어주고 계신데 저희 채널에서 또 그동안 못하셨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네.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은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저도 뭐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동안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그런 버블 같은 것도 있었고,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가 거품이 아니냐, 이걸로 구독자를 모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쇼쟁이거든요. 쇼쟁이들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그리고 쇼쟁이들이 항상 그 주목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낙관적인 거나 평이한 그 예측보다는 항상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거,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죠. 마이클 버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마이클 버리가 굉장히 큰 베팅을 숏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죠. 영화 그 빅숏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숏만 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했는데, 마이클 버리는 이제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죠, 사실. 이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비트코인 영상에서 다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을 풀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마이클 버리가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숏 베팅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 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도 사실은 투자에서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많은데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투자 자금을 잘 모으고 그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오늘 말고 나중에 한번 그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 사람도 투자자로서 그다지 성공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도 유명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잘 먹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사실 투자 성과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지점은 이제 PER도 좀 너무 높고, 이게 보통 20 정도가 좀 괜찮은 회사, 30 정도 넘어가면은 훌륭한 회사 이런데, 뭐 엔비디아가 요즘에 매출이 5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늘어가지고 뭐 이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4조 정도 하다가 거의 올해 한 15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매출을 올릴 것 같아요. 순이익도 거의 100조, 90조 원에서 100조 원 되는 그런 회사로 거듭이 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팔란티어입니다, 박사님. 이거 주가 수익 배율이 구글 차트에서 보니까 거의 700에 가까운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실 저게 정상적일 수는 없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미래 기대치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 지금 저건 너무 버블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팔란티어의 기술 자체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지금처럼 정부 단위의 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다 쓰이고 마치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팔란티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숫자가 분명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쪽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갈만하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클 버리가 자꾸 이제 닷컴 버블을 가지고 지금 AI에 대해서 버블론을 꺼내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이제 구조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8월 달 기사인데, 저기 밑에 보시면 2000년도에 GDP 대비 그
닷컴 버블에 대한 시설 투자가 한 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 또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때 닷컴 버블하고 현재 AI 이 버블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AI도 제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아직 그게 뭐 시장에서의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AI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좀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갔었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네,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투자의 주체가 ETF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보를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처럼 그냥 묻지마식으로 닷컴이라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포커스가 AI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때 닷컴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AI가 거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사님 모시고 야,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보면 구조가 항상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찰스 폰지라든지 메이도프, 뭐 엔론 거의 뭐 그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최신 정보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드릴 말씀은 영원한 고성장은 없다. 이게 뭐 5년 동안 매출이 10배, 뭐 순이익이 30배 늘고 이런 거가 계속해서 갈 수 없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지금 그 자기 유료 구독자 23,000명을 모았다 그래요. 이거를 뭐 카산드라 언체인드라고, 카산드라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렇죠. 이제 불합리한 재앙을 예고하는. 그건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000명이면 연간 구독료가 한 900만 불 정도 되겠더라고. 한 100몇십억?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없애고 그냥 집에서 키보드 배틀하면서.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이죠. 책을 엄청나게 팔고. 그 사람은 투자할 때마다 다 실패하고 사업하는 거마다 다 실패했지만 강의를 통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인데, 물론 저는 마이클 버리를 기요사키 같은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클 버리의 말을 또 너무 믿는 것도, 그것도 약간 지나친, 그것도 버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마이클 버리는 그 완전한 사입이라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일리를 가지고 있는 얘기도 하니까 약간 하나의 의견으로 봐야지,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그것도 좀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 이제 뭐 시스코 사례를 들면서 인터넷 뭐 이런 거 옛날에 자기가 봤을 때 하고 비슷하다 이런 주장인데, 가장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GPU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감가상각을 3년을 해야 되는데 6년으로 해서 이제 뭐 GPU를 10조 원어치 샀는데 이게 3년 만에 이제 3.3조 원씩 깎아가지고 이제 3년 지나면 자산 가치가 빵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늘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경희건 박사님이 또 예. 그게 실제로 또 꼭 그렇지만은 또 마이클 버리 얘기가 반드시 맞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예. 요게 GPU라는 것이 그 사실은 3년 만에 없어지는 자산일 수도 있고 엄청 뭐 최신 모델을 돌려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3년 만에 없애는 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5년, 뭐 10년 정도 돼서 쓰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그러니까 기기에서 최신 그 GPU가 필요한 데서는 3년이면은 옵솔릿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다시 이제 다른 데 중고로 다 써서 그거보다 좀 낮은 사양의 필요한 데에서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에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또 너무 과도하게 스트릭트하다라고. 지금 뭐 하도 GPU 가속기에 대해서 선단 공정 경쟁이 많이 벌어져서 뭐 이제 매년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거는 맞긴 한데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망할 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이제 구글이 올해 매출이 한 560조 원? 네. 순이익이 한 120조 원 정도 날 거라고 보는데, 참고로 네이버가 올해 순이익이 2조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한 70조, 90조 한다 그래서 구글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뭐 빅테크 회사들이 매출이 몇백조가 나는데, 이거 감가상각 뭐 한 2, 30조 덜하고 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박사님. 지금 서큘러 파이낸싱.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주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 주가가 오른 거를 가지고 또 엔비디아 GPU를 사고. 그렇죠. 뭐 이제 요런 그림인데, 요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그 폰지 스킴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윗돌 빼서 아랫돌을 그러니까, 폰지 스킴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GPU를 더 많이 생산하고 이 GPU를 또 다른 빅테크에다가 공급해주면 빅테크나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늘어나고 올라간 주식 가치를 가지고 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GPU를 또 사주고 이제. 근데 저는 저런 걸 가지고서 약간 폰지 스킨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쓸모가 없는 건데 억지로 자기네들끼리 생태계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얘기는. 근데 진짜로 그럼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그렇게 쓸모없는 거냐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가 정말로 시중에서 안 팔리는 걸 억지로 자기네들끼리 돌려 파는 거냐. 정말로 엔비디아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해서 오히려 안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서 그 엔비디아의 수요 체계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트위터 이런 데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 폰지 스킴의 오리지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찰스 폰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현승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얼마나 사기를 크게 쳤으면 애플 오리지널 텔레비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찰스 폰지가,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할 때 오죽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고유 명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서는 정말로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벨상 이러듯이 알프레드 노벨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폰지 스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찰스 폰지가 인류 역사에서 정말 큰 획을 그은 사람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획을 그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북부에 태어났는데 1882년에 태어나서 원래는 잘 사는 집이었는데 청소년기에 집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가난해졌는데 어쨌든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상류층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맨날 술 먹고 파티 다니고 하다가 파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위도 못 받고 쫓겨나죠. 그래도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을 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겼죠. 근데 1903년도, 그러니까 만으로 21살에 미국으로 와요. 이제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건 2.5달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는 도중에 배에서 도박하다가 그것마저 다 잃었어요. 정말로 무일푼으로 미국에 와서 보스턴에서 접시 닦기 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웨이터로 승격이 됐는데, 일을 잘했대요. 웨이터로 딱 승격이 됐는데, 손님 돈을 훔쳐서 해골당합니다. 굉장히 뭔가, 제가 이거. 일관돼요, 사람이 참. 박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찰스 폰지가 참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어딜 가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뭐 사기치고 훔치고 이런 거에 외길 인생.
아, 그러니까 악행 외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참 일관돼요. 예, 예. 근데 한 번의 일탈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1907년도에 이제 퀘벡으로 갔어요. 캐나다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루이스 자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주 사기꾼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뱅코 자롯이라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작은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취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폰지 스킴의 큰 그림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자로시가 선생님이에요. 영어로서 robbing Peter to pay Paul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터한테 뺏어서 폴한테 준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앞 사람한테 배당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저기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3%의 이자 수익을 주는 은행들이 대부분이었는데 6%를 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대마진으로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다가 계속 주는 거죠. 이게 다단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금을 많이 유치한 다음에 자로시가 이걸 먹고 튀었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파산이 됐고, 그러니까 자로시는 어디로 도망갔냐? 멕시코로 도망갔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도망 다녔고, 근데 폰지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단지 그 수법을 갖다 거기서 배운 것 뿐이죠. 그래서 폰지는 또 이제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몬트리올에서 423달러 58센트짜리 수표를 위조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됐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석방이 돼요. 이제 이때 오래 안 살았어요.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 있냐면요. 이탈리아 불법 이민들한테 그 브로커를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 그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걸려서 또 체포돼서 2년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방면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인 것만 골라서 하는. 뭐 절도의 사기의 불법 이민 그 브로커의 약간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아주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다시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잠깐 일탈이 있어요. 광산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 간호사가 화상을 당했을 때 자기 피부를 이식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그 찰스 폰지의 유일한 인생에서의 일탈입니다. 뜬금없는 선행을 베풀고. 근데 그 피부 기증 후유증으로 이게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또 실직을 해요. 아니면은 그 여자 피부 이식을 해줬던 여자네 집이 부자였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그 뜬금없는 선행, 이게 유일한 일탈이고, 만약에 그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미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뭔가 계속 사기치고 훔치고 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실패. 어쨌든 제가 유일한 사례가 여기서 나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그러니까 이탈리아계 이민 여자인데, 속기사로 일하던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처가가 다운타운에서 과일 가게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과일 돕고 뭐 이러면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건 실패를 해요. 과일 장사를 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얻은 생각한 게 뭐냐면은 1919년, 이때가 이제 1882년생이니까 1919년이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유럽과 무역에서 오는 그 IRC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리플라이 쿠폰, 그러니까 우표 같은 거예요. 우표는 근데 우리가 보낼 때도 쓰고 받을 때도 쓰잖아요. 네. 요건 뭐냐면은 누가 보냈을 때 답신할 때만 쓸 수 있는 우표예요. 약간 그 기능이 제한된 우표인데 이거를 이제 이게 미국에서 쓸 수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쓸 수도 있고 양쪽에서 다 호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쓰는 게 사면은 가격이 훨씬 쌌어요. 요 차액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 IRC를 잔뜩 사와서 뉴욕에서 팔면은 그 차액이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팔면은 거의 400%의 이익이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 살펴본 결과 알겠는 게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사실 수익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론적으로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폰지는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서 수익 모델을 제시를 하고 사람들의 투자를 받는 거죠.
하나하나 하려다 보면 힘드니까 나한테 투자하면은 내가 이걸 해서 수수료 정도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배당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게 부풀려가지고 90일 후에 2배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45일 후에 50%를 주겠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상품을 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은행 이자율이 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투자인데 네. 처음에 약속대로 준 거예요, 진짜로. 배당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업이 진짜 되는 사업이구나 그러면서 돈이 막 몰려들었죠. 여기서 잠깐 네. 저희가 야 니네들 마이클 버리하고 AI 뭐 팔란티어 얘기하다가 왜 자꾸 20세기 초의 일을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사기라든지 버블의 시작은 항상 같습니다. 네, 이게 막 기적적인 그런 수익률을 약속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전에 왜 테라 루나 사태도 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갖다가 배당을 해줬었죠. 초창기에. 저희가 AI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전기를 써야 돼. 뭐 구독자가 8억 명에서 뭐 80억 명으로 늘어나서 연매출이 400조가 될 거야. 근데 지금은 10몇 조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려 보라고 새끼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은 한번 조심하고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네. 찰스 이게 폰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폰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기 있잖아요.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런 사기에 가장 중요한 모델을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1919년에 아까 그 IRC 사업을 시작을 했고, 1년 후에 폰지가 돈을 잔뜩 모은 다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요. Security Exchange Company라고 해가지고, SEC인데 미국의 지금 현재 그 SEC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SEC를 만듭니다. 보니까 장명 센스도 좋아요. 네. 이게 약간 뭐 한국 투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누가 보면 증권거래감독위원회처럼 예. 보이잖아요. 그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유치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들 중심으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당이 높으니까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 당시에 보스턴 경찰서하고 그러니까 보스턴 경찰서에서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네. 경찰서에서 남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경찰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겠죠. 보스턴 경찰서 같은 데서 자기네 기금을 갖다 운영한다. 이게 아마 지금은 안 될 텐데 그 당시엔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돈을 끌어모으죠. 이게 그 당시에 모은 돈이 쭉 나오는데 이게 6개월 동안 250만 달러를 모았는데 현재 가치로 하면 한 3,200만 달러라 그러더라고요. 7월 달에는 하루에 100만 달러씩 들어왔대요, 이게 막. 그러니까 현재 가치 100만 달러씩.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투자에. 근데 이때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 그 보스턴 파이낸셜에 있던 어떤 기자가 이걸 갖다가 폰지의 사업이 의심스럽다고 기사를 작성했는데 오히려 폰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하면서 폰지가 이겨요. 처음에는. 근데 이때 그 기자가 쓴 내용이 뭐냐면요. 저 투자금을 갖다가 다 배당을 하려면요. IRC를 갖다 타이타닉호를 가득 채워가지고 와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채 네, 우편, 네. 우표를 타이타닉 정도를 타이타닉에 가득 채워도 지금 저 받은 액수만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가져온다 치더라도 그만큼 쓰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금씩 쓰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찰스 폰지는 그 부모를 갖다가 이제 이탈리아에 가난하게 살던 부모를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호화 생활을 하면서 마카롱 회사하고 와인 회사도 매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자기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뭐 이러면서 호화롭게 살다가 그래도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그래도 효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원래 사기꾼들 중에 그 또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 못되고 아주 정말 인간 양아치인데 또 가족한테는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이탈리아는 그게 심해요. 그 영화 대부에서도 보면은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 보면은 또 가족한테 굉장히 또 그 가족 간의 우애는 끈끈하잖아요. 패밀리. 네, 패밀리.
근데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그 보스턴, 이번에 아까 얘기한 데는 보스턴 파이낸셜이고, 이번에 보스턴 포스트라는 신문에서도 또다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고 연재 기사를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도저히 이 유통량이 맞질 않는다. 그리고 그때 미국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IRC의 대량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양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소량 재판매를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저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포스트에서 8월 달에,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기간이. 아까 이 회사를 차린 거, SEC라는 회사를 차린 게 1920년 1월인데, 1920년 8월에 폰지가 지급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인출을 시작하고 막 돈 달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폰지가 궁지에 몰리고, 그리고 8월 11일 또 짧은 시간 안에 폰지의 과거가 다 드러나요. 과거에 돈 훔치고 사기로 걸리고 자로시 밑에서 무슨 일을 배우고 이게 다 밝혀져요. 피부 기증한 것도 밝혀졌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막 밝혀졌어도 구태여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자라면. 어쨌든 이래가지고 총 사기 규모가 2천만 달러인데 이게 현재 가치로 하면 1억 9,600만 달러. 몇 천억을 해먹었네요. 예. 그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에 21세기 들어와서 메이도프 형님께서 해먹은 180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 저희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네, 메이도프라는 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모아둔 돈을 다 쓰질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30%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 30% 정도는 이제 배당이 다시 됐다 그래요. 피해액에. 그런데 나머지 70%는 까먹은 거고, 그리고 찰스 폰지는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절도하고 우편 사기 이런 거 중에서 총 86건인데 다 합쳐가지고 5년이니까 너무 짧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 한번 해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포텐셜 범죄자들한테는 그런 교훈을 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게 일단 재산을 다 몰수당했죠. 네, 그리고 이제 폰지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폰지의 사업부도는 맞는데 이게 이탈리아계 이민이라고 해서 앵글로색슨계가 차별하는 거다. 탄압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겠다는 사람, 감옥까지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너희들 앵글로색슨들도 그렇게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회사 다 만들고 회장 행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는. 이 믿음의 단계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왜 다단계 사업했던 옛날에 주수도 조이팔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밝혀진 다음에도 끝까지 그 사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때도 그랬었고요. 1925년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플로리다 가서 이제 내려가요, 플로리다로. 네.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60일 만에 200%를 보장하는 투자를 유치하다가 다시 구속이 됩니다. 끝까지. 네. 그리고 8년 사는 이제 감옥에서 산 다음에 석방이 돼서 이탈리아로 추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계속 투자 사기를 하다가 잘 안 되고, 이제는 잘 실패하다가, 나중에 아는 사람 통해서 브라질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이 돼요. 그래가지고 리오에 있는 항공사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꼴에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전 항공사에 취직이 된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좋아 항공사지. 가자마자 항공사 금방 망했어요. 네, 들어가서 한 1년도 안 돼서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년에는 이제 통역하고 이런 걸로다가 근근히 살다가 수입이 거의 없어서 아주 가난하게 지내다가 병으로 1949년에 리오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폰지에 대한 추적 기사를 썼던 사람들이 당대의 마이클 버리 같은 숏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폰지 스킴 얘기하면서 AI 버블 너무나도 과한 약속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폰지하고의 하나의 차이는 폰지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홍보한 거고, 지금 AI 버블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형성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GPU나 가속기를 이런 거 많이 쓰는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많이 나는 건실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 AI가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그리고 저는 요 낙관론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그 미국에서 저희 뭐 조현승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구글의 공동 창업주인 에릭 슈미트라는 분이 의장이 돼서 미국 국회에서 한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750쪽짜리 인공지능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이 보고서를 낸 바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AI 확산 정책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여기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한 10년 정도의 미중 전략 경쟁, 테크 경쟁의 어떤 블루프린트를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분이 5년 안에 초인공지능이 나온다. 이 인공지능 이 패권을 우리가 못 잡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우리 자유세계와 이 민주공화국의 이 인공지능 능력을 최대한 빨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던 간에 빨리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게 버블이 설사 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용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제가 보는 현재 정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14일자 기사를 보면은 이 빅테크들의 시설 투자가 지금 몇 천억 달러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올해에만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 560조 원. 우리나라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인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영업이익을 내는 걸로 이 돈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가 7조 달러를 넘어갈 거다. 향후 5년 동안. 거의 경원에 가까운 돈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런 거를 봤을 때는 완전한 버블이라고 보기가 힘든 게 들어오는 돈의 소스가 정말로 저거는 그 밑에서 뭐라 그럴까 좀 사기를 친다라기보다도 뭔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이 틀렸을런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어떤 완전히 근거 없는 투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구글만 봐도 뭐 제미나이 프로, 요즘에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와가지고 또 그림도 엄청 잘 그려주고 월간 구독료를 받는 게 그 AI 서비스도 있지만 저희 유튜브 프리미엄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광고 안 보려고 그렇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뭐 구글 오피스 쓰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근거가 없이 그냥 나중에 온 사람 돈을 먼저 온 사람한테 준다 요런 폰지 스킴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그런 마이클 버리의 그렇죠. 공약. 뭐 마이클 버리도 뭐 폰지 스킴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명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고성장은 없고 너무나 고성장을 약속하는 거는 혹시라도 다단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명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증권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처럼 증권 전문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를 믿지 마라 그러면 야 니네가 전문가가 못 돼가지고 전문가를 믿지 말고 니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왜 다른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 말을 믿는데 제가 전문가 말에 약간 의심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예측들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전문가들이 상황을 분석을 할 수는 있어도 전망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늘 이런 불과 배요.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 집도 보면은
이번 대책이 나와서 서울 집값은 이제 잡힐 거다. 근데 뭐 사실 잡히기는커녕 지금 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이제 요런 딜레마에 이제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AI가 성공한다라는 희망론 쪽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더스탠딩 AI라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오픈 AI가 월 활성 사용자 수가 10월 기준으로 8억 명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월 활성 사용자 수가 한 1억 명이었는데 800%가 늘었어요. 8억 명이라 그러면은 미국, 뭐 한국, 일본, 유럽 뭐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숫자이고, 그 다음에 구글이 요번에 제미나이 프로 3.0에 힘입어가지고 월간 토큰 처리수가 13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뭐 하이, 헬로, 안녕 뭐 이러면은 이제 토큰이 뭐 대략 한 3개 정도 단어를 주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검색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박사님은 챗봇 좀 많이 쓰십니까? 저도 많이 쓰죠. 예.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자료 정리하거나 예. 가끔 이제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맞춤법 같은 거. 이제 네. 물론 이제 한글로 나오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정 같은 거는 많이 씁니다. 예. 구글 걸 쓰십니까? 오픈 AI 걸 쓰십니까? 저는 오픈 AI 걸 씁니다. 오픈 AI 거, 구글 거를 안 쓰시는 이유는? 처음에 오픈 AI 걸 썼어요. 먼저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요번에 구글 제미나이 3.0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 조현수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빅테크가 지금 돈이 이 AI 데이터 센터가 조금 삐끗하더라도 이분들의 비즈니스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 하도 핸드폰이 1년에 10몇 억대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유니콘의 매출도 지금 상승세를 보면은 전형적인 지수형 성장이죠.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좀 의심을 좀 가질 만한 게, 오픈 AI가 2030년에 매출, 이거를 전망이라고 해야 될지 희망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2천억 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2천억 달러라 그러면 한국 돈으로 지금 300조 원인데 올해 매출은 많이 봐야 한 1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한 10배가 넘는. 예. 이게 5년 동안 여기 가능할 건지. 다만 이제 희망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특히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 올해에만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에서 1000억 달러를 조달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8년, 29년까지는 수십조 원의 적자를 매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습니다. 오픈 AI가 성공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성공을 한다 못한다를 제가 사실 판단할 만큼 저도 자료를 뭐 어떻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실체가 없는, 과거의 닷컴 버블 때처럼 실체가 없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픈 AI가 잘 안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I 모델로 나가면은 뭐 제미나이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흡수되거나 병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완전히 없는 거, 과거에처럼 그 2000년대 초반의 그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식의 묻지마 투자하고는 좀 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코스닥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닷컴 버블이 한번 있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인덱스 계산할 때 원래 기준 시점의 종합 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거기다가 뭐를 곱해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1000에서 뭐 2000이 됐다, 4000이 됐다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한 900 얼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게 900. 예, 960 몇 이렇게 가는데 그게 원래 100에서 시작해가지고 잘 올라가다가 이 하도 닷컴 버블 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1000을 곱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기준 연도의 100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이요? 코스닥. 죄송합니다. 코스닥. 저도 코스피라 그래서 깜짝. 아,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닷컴 버블 이후로 회복을 못했는데 네. 나스닥은 상당히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시장의 회복을 많이 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또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아까 뭐 너무 과한 성장률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에서 AI 수요가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전력 공급 부족으로 생각만큼 그렇게 인프라를 빨리 확충을 못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거를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언더스탠딩 AI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왔는데, GPU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GPU를 사가지고 임대를 많이 주는데, 특히 그걸 많이 하는 데가 오라클이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의 임대 마진이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정체 상태로 들어와 있고, 근데 또 혹자는 아마도 지금 TSMC의 공급 병목 때문에 GPU 신형 제품들이 많이 보급이 안 돼서 구형 GPU들을 갖고 장사를 하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저도 있을 사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요 증가는, 그러니까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공급 물량을 제대로 못 맞출 정도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또 저렇게 뭐 수요가 침체된다 이런 거는 약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수요가 제대로 빨리 못 따라와 주면, 혹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 쪽에서 문제가 그게 GPU를 찍어내는 TSMC가 됐든 뭐 전력이 됐든, 그럴 경우에는 지금 AI 뭐 GPU 사가지고 장부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는 이런 것이 과거 옛날에 앨런 사태 때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또 마이클 버리가 한 것 같아요. 요 앨런이 했던 게 뭐냐면, 박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마크 투 마켓 어카운팅이라고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이익을 갖다가 이제 현재 이익인 것처럼 장부에다가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I 스타트업들도 지금 매출이 별로 안 되는데, 우리 GPU 많이 입도 선매 주문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는 거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걸 가지고 회사채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앨런 때 부풀렸던 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마이클 버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앨런 사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앨런 사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저기 이제 선물 시장에서 선물 트레이딩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 쪽에 또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천연 자원 쪽에서도 하는데, 말하자면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기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현재 수익인 것처럼 전부 다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장부상의 수익일 뿐이고, 그것도 그게 거래가 나중에 완결이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까지도 다 현재 수익이 이미 난 것처럼 다 계산해서 장부를 엄청나게 부풀린 거죠. 근데 거기에 회계감사 법인이 그걸 갖다가 다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다시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나중에 불확실한 건데 그걸 맥시멈 수익으로다가 땡겨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계감사 법인에서 그걸 다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저 앨런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간 게 이제 그 발각이 되면서, 근데 나중에 그 돈이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장부를 계속 조작하는 분식회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를 맞으면서 이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것도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력인데, 이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올해 건데, 뭐 사실 뭐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면은 그렇게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 압도적인 규모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근데 이게 문제는 5년 후에 이게 2배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 정도의 전력을 빠른 시간 안에 확충할 수 있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한 군데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IEA는 물론이고 맥킨지, 뭐 딜로이트, 골드만삭스 이런 컨설팅하고 투자은행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문제라서, 이게 발전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이만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확장 계획을 다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메이도프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팔란티어도 공격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CEO가 이제 실적 발표만 되면은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팔란티어는 우주 최강의 회사이고 AI는 세상을 다 바꿀 거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팔란티어 CEO가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자사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5월 달에 5천만 달러 팔았고요. 네. 이제 보도에 따르면 8월 달에 6천만 달러 팔았고 11월에 9,600만 달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증권 투자나 이런 경제 쪽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은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메이도프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유명하고 명망이 있고 막 그동안 과거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거를 한번 메이도프 이야기로 한번 말씀 주시죠, 박사님. 자, 지금 뭐 팔란티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왜 팔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도 뭐 은퇴할 생각이 있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나드 메이도프하고 한번, 그러니까 이게 좀 케이스는 달라요. 지금 팔란티어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분, 그러니까 1938년생인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입니다. 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세상에 저걸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까? 도저히 저거는 그럴 만한 유인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먼저 이제 이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인정받는 투자자고, 정말 아르바이트에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롤 모델로 한동안 인정을 받았었는데, 2009년도에 이 폰지 사기가 발각이 됐죠. 그래서 그때 150년형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요즘 분들은 메이도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오늘날의 레이 달리오라든지, 그보다 더 했다면 더 했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든지 이런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 나스닥에서 거기 나스닥 거래소의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거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수준. 그러니까 그거랑은 물론 이제 여기는 미국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른데, 어쨌든 그 정도를 했던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대, 그러니까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도 다 모아가지고 증권회사 조금은 작은 걸 이제 생겨요. 그래서 주로 이제 페니스탁 브로커지라 그래가지고 이 1달러 미만의 작은 그 주식들을 장외 거래하는 걸로다가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이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걸 나중에 나스닥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증권거래 그전까지 종이에다가 써서 주는 거였잖아요. 이걸 갖다가 나스닥에서 컴퓨터로 전산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식으로 하면 아주 핀테크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OTC, 그러니까 장외거래 시장 있죠. 그러니까 오버 더 카운터라 그래서 이 장외거래 시장에서 이제 메이도프의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쪽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굉장히 명성을 얻고서 투자하고 자문까지 이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쭉 갔는데 수익률을 한 10% 정도를 유지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60년대부터 이걸 쭉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2009년도에 발각이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폰지 사기를 한 거고 어딘제까지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금융업을 한 건지가 확실치는 않은데 한 80년대 후반쯤 가면 확실하게 폰지 사기를 했던 걸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왜 증권회사 쭉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펀드를 맡기는데 수익률이 항상 최고였어요. 초창기에는 정말로 제대로 잘 투자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스닥의 위원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빨리빨리 뺏어줬고. 근데 이게 1999년에 이게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1960년에 만든 회사가 99년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메이도프 그러면은 투자의 천재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거의 워렌 버핏 뭐 거의 그 정도 됐죠. 예, 명성이 그 당시에. 그리고 몇백 % 이런 뭐 엄청나게 과다한 수익률도 아니고 꾸준하게 그렇죠. 예. 예. 거의 한 10% 정도씩 쭉 줬는데, 그때 이제 1999년에 아주 젊은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해리 마르코폴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기 의혹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 갖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보를 하는데 무시를 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어디 젊은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메이도프가 그걸 할 리가 있겠냐고,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폰지 스킴을 쓰고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어디 이름도 없는 젊은 그 애널리스트가 와서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메이도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투자 목록을 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다. 이 계산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메이도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하겠냐. 근데 그러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걸린 게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웬만한 회사들 보면은 뭐 마이너스 30%, 40%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때도 연 플러스 10%가 나온 거예요. 이걸 배당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디다 투자한 거야? 한번 자료 가져와봐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발표를 못하고 끙끙끙 거리면서 조사가 이제 2008년 12월 달부터 됐는데 이때 이제 메이도프가 그동안 했던 그 내역들이 드러나는데 거래한 적이 없는 거를 자기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가공의 숫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집어넣은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동안 발표했던 게 실제 거래 내역이 없어요. 거래를 안 해놓고서 지나간 다음에 10%에 맞춰가지고 언제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그냥 대충 끼워 맞춘 거죠. 그 외부 감사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제대로 안 받았죠. 예. 그러니까 워낙에 거물이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2월 달에 그 조사가 시작된 다음에 12월 달에 메이도프가 JP모건 체이스에 있던 55억 달러 계좌를 다 인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남기고 아들하고 동생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쭉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보너스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들도 같이 일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근데 아들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 돈은 압류가 돼요. 그리고 메이도프의 남은 자산 다 이제 몰수가 되고 부인 자산도 8,500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 250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다 몰수가 됩니다. 아주 아들, 딸, 동생 이 사람들 전부 다 막 민사소송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피해액이 처음에는 650억 달러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조사하고 나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1,800억 달러까지 가요. 이게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추정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650억 달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1,800달러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는 방식도 있고 했는데 1,800억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해도 한 2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일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 커뮤니티는 당연하고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을 만하면 알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은 돈을 여기서 띄었습니다. 그 다음 케빈 베이컨. 그리고 이제 전에 그 뉴욕 매츠 구단주를 했었던 그 프레드 윌폰,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메이도프의 고객이었고, 이 중에 이제 유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근데 이 메이도프가 사업을 하면서 자선 사업도 많이 했고, 여러 커뮤니티에 기부도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기부왕 중에 하나예요.
아, 남의 돈으로? 그렇죠.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기부하는 건 쉽죠, 사실은. 아,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찰스 폰지하고 네. 메이도프를 이렇게 보니까 그 왜 우리나라도 밖에 외국 나가서 한국인 믿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네. 꼭 그 어떤, 아, 너 거기 출신이야? 네. 아, 막 나도 거기 출신이야. 아무래도 더 잘 믿고 예.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돈에서는 그런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근데 메이도프가 가족 재단을 만들어서 뭐 환경단체에도 하고 그다음 정치인들한테도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였거든요. 그래서 아.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공화당도 많이 줬는데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잡혀 들어가서 이제 150년형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장남 그 마크 메이도프는 그 이제 아버지가 간 다음에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고 차남도 이거에 쇼크를 받아서 암이 악화되면서 금방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금융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가장 먼저 한 것도 아들들이었고 아버지가 돈 빼서 빨리 사적으로 돈 빼려 그런다 하는 거를. 그런데 이게 지금 150년형을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38년생인데 이게 2009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거의 한 70이 넘었죠, 만으로. 그래서 저는 이 150년형은 좀 과하고 좀 이렇게 한 10년 모범수로 하면 1년씩 감형해주는 방식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140년만 살면 되게 이렇게 했으면은. 네. 근데 아무튼 죽었어요. 지금은 죽어가지고. 예. 네, 뭐. 근데 저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도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남의 돈으로. 예, 폰지 스킴을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저게. 특히 이렇게 존경받는 사회적인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체가 이랬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저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이거나 좀 암울한 해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믿음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세상은 그렇죠. 원래 잘 되려면 남 등쳐먹는 것밖에 없어. 저 다른 돈 번 놈들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저 놈들도 다 뒤가 구릴 거야. 딱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네. 저런 걸 보면은. 왜 실제로 네.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저는 메이도프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80년대쯤이면은 이미 자기가 상당히 그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이런 거 안 해도 큰 금융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정말 저도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도프 얘기를 드린 거는 뭐 우리가 AI의 구루인 뭐 에릭 슈미트 말도 들으면 안 되고 뭐 피터 틸도 모르고 알렉스 카프도 나쁜 놈이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워렌 버핏 선생님도 이제 구글 요새 최근에 투자하셨고 유명한 사람들 많고 뭐 미국에서도 AI 뭐 중국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계속 우리가 기술적 우위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아무리 장밋빛 그런 프라미스들을 많이 하고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든 이 돈을 굴리는 세계에서는 누구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메이도프 조현선 박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명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버블을 좀 조심하려면 세 번째, 대중의 광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은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증권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책이 바로 요 찰스 맥케이의 대중의 미망과 광기. 사실 저거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저 원서를 그대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요. 저 찰스 맥케이의 저 책이 많이 인용이 되죠. 예. 그래서 튤립 버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튤립 버블에 대해서. 그리고 저게 대중의 미망과 광기가 또 책 전체 내용이 증권 투자에 할애된 책은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종교 얘기도 많고, 네. 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치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튤립 버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어떤 거가 미래다 이렇다라고 많이 떠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행렬에 너무 무지성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은 골로 갈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 말씀드리려고. 근데 여기서 근데 사실은 튤립 버블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로 지금 저게 잘못 알려진 거거든요. 아, 버블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 버블은 아니었고 약간의 과열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버블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 요 찰스 맥케이 책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찰스 맥케이를 인용하면서 이게 많이 퍼졌는데 앤 골드가라는 분이 낸 책, 요런 책들을 이제 튤립 마니아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튤립 버블이 왜 버블이 아닌가? 일단은 이제 사실 자본주의 초창기에 3대 버블 사건 그러면은 미시시피 버블, 남해 회사 버블, 그 다음에 튤립 버블이죠. 남해 회사 버블은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거기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었죠. 네, 그리고 미시시피 버블은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거고 튤립 버블은 네덜란드에서 있었는데 튤립 버블에 대해서 이제 흔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찰스 맥케이가 쓴 거를 갖다가 그대로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튤립 한 송이에 5,500길더였다 그러던데, 이게 가격이 뭐 정확하게 지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암스테르담에서 그래도 제법 살만한 집 한 채 가격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비쌌죠. 암스테르담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버블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찰스 맥케이가 이게 1841년에 쓴 책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책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막 해외에서까지 투기 자금이 몰려들고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이 막 투기 광풍이 일었다가 1637년 2월 3일에 갑자기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10%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 그래서 이 여파로 네덜란드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뭐 이것 때문에 영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이런 이제 정말 확인되지 않은 글을 썼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1841년에 나왔는데 이 튤립 버블은 1637년에 바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100년이 훨씬 지난 거고 지금처럼 기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찰스 맥케이는 그 당시에 이제 떠도는 전설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 자체 관계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한번 이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일단 찰스 맥케이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양이 어디서 거래가 됐는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해외 투기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해외에서 돈 들고 들어와서 샀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온라인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버블 직후의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비교하지 않고 그 당시 제일 비쌌을 때하고 200년 후의 가격을 막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가격 비교도 엉망이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부정확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요 내용을 한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튤립에 이제 전염이 되는 전염병인데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을 보면요. 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단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섞여 있다든지 지금 보면 뭐 하얀색에다가 빨간색 선이가 있는 약간 그 스크루바하고 비슷하게 생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샘퍼 어거스트 종이 바로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제일 비쌌어요. 이렇게 특이한 정도를 피스굿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 품종을 파운드굿이라고 하는데 피스굿 중에서도 대부분 그러니까 아스라는 단위로 썼는데 아스가 20분의 1g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샘퍼 어거스트고 그 다음에 고다 그리고 어드미럴 반더 에이크 그 다음에 어드미럴 리펜켄 제가 뭐 네덜란드 발음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뭐 알아들어 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파운드굿, 그러니까 이건 좀 싼 건데, 이거는 뭐 스위저, 뭐 아니면은 그루트 갬플로,
어쨌든 뭐 예, 뭐 제가 네. 뭐 이상한 발음들, 뭐 그러니까 unpronounceable 뭐 종류 네.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샘플 어거스트가 제일 비싸요. 이게 하얀색에다가 빨간색 줄무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뿌리 하나에 5,500길더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이 튤립이 이제 그 희소성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값이 나가는 종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자, 그리고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샘플 어거스트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다시 수분을 해서 심었을 때 또 나오냐? 안 나와요.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년에 재배된다 그러면은 그 전해에 선물을 사는 거예요. 구근을 갖다가 밭대기로 예, 선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을 잔뜩 했는데 이게 그냥 거의 품종이 안 나오면은 손해보는 거고 몇 가지가 더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오면은 큰 이익을 보고 이런 구조가 정착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게 이제 유전 형질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그러니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쌌어요. 그 전에도 비쌌는데 이게 이제 그때 가격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게 1637년에 이제 이런 일이 확 이게 정말로 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 전해에 요 거래 방식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선물 거래였는데 이게 옵션 거래 방식이 추가가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옵션 거래에서 나중에 사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콜옵션 비슷하게. 내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가격을 조금, 거기에 대한 가격을 좀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죠. 이게 되니까 거래가 안정적이 되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네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할래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파운드 굿도 따라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나머지 알트코인도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정도로 약간 그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밈코인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따라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거 오른다고 해서 밈코인에 엄청난 버블이 끼었는데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약간 과열이 되는데 그 당시에 튤립을 어디서 거래했냐면요. 그 선물 시장이 어디냐면 주로 선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선술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나 보다 하는데 그러진 않고요. 거기는 철저하게 초대권을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걸 거래를 할 때 산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그 부유층 내지는 예술가들이 많이 샀대요. 그걸 가지고 그림 그리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치제 성격이 어느 정도는 상당한 사치제죠. 그래서 이걸 산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 국민이 다 같이 여기다 투자하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약간 에르메스 한정판 같은.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쑥 올라갔다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요새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래 정지를 때렸어요. 2월 달에. 그러면서 이 가격이 10%로 확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콜옵션 행사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도 별로 그러니까 손해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니었죠. 옵션 선물이 아니라 옵션이라 그러면. 그렇죠. 예, 옵션이 많이 선물도 물론 있었지만 옵션도 많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킹스 칼리지에 있던 앤 골드가 교수님이 아까 그 튤립 매니아 그 책에서 나왔는데 튤립 구근을 사는데 300길더. 이게 300길더가 얼마냐면은 숙련공의 한 1년치 임금이래요. 아까 저 샘플 어거스트 하나가 뭐 5,500길더였잖아요. 네. 뿌리 하나에. 근데 이거는 300길더 이상을 쓴 사람은 37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전체에서 37명만 많은 돈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한 거예요. 대부분은. 미술품 거래하고도 어떻게 약간 보면 비슷해요. 예, 미술품 거래도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또 꺼지기도 했다가 이런 것처럼인데, 근데 이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냐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당시에 인기 있었던 그 품종들 그 당시에 그 피스굿들 중에서 보면요. 이후에 한 10에서 15년 동안 가격이 안정화된 다음에 연평균 20에서 30%씩 하락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한 20년 지나고 나면 거의 뭐 가치를 못 받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야, 그 법을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그 당시에 지금도 화훼 시장에서는 그런데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굉장히 높은 값을 줬다가 나중에 지나면은 1년에 한 10% 이상씩 하락하는 거는 일반적입니다. 아니, 지금 GPU도 지금 3년에 빵원이 되냐, 6년에 빵원이 되냐, 이런 거. 왜냐하면요, 처음에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희소성 때문에 그 한 해 동안은 높은 값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값이, 이런 사치제들은 금방 떨어지거든요. 예컨대 고호 같은 사람의 그림이 지금 비싸지만 고호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림을 1년에 막 100장씩 그려낸다고 하면요, 값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후에 그 히아신스라는 꽃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쓰이던, 그 소비되던 꽃 중에 하나예요. 튤립 못지않게. 근데 히아신스가, 그전까지는 튤립밖에 없었는데 히아신스가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나고 히아신스도 똑같은 가격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도 1716년, 그러니까 튤립 버블보다 거의 100년쯤 뒤에 있잖아요. 보면 여기서도 변종은 무지 비쌌어요. 그 변종 중에서 스타레쿠룬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게 1716년에 200길더에서 1739년, 그러니까 1739년에 1길더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6년에서 39년이니까 한 23년 사이에 1길더로, 200길더에서 1길더로 떨어지고요. 코메들라 코스테라는 또 품종이 있어요. 히아신스 중에서. 요것도 변종인데 이것도 1788년에 200길더에서 1815년에는 1길더로 하락합니다. 둘 다 연평균 30% 정도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전자 계통에서 많이 쓰는 구독료가 1억 넘는 DB를 거기서 만든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전자 제품에도 많이 쓰고 사치 제품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신제품은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가 그렇죠.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도 갤럭시 S25 요번에 막 사달라 그래서 사줬는데 200만 원 주고 샀어. 그 5년만 지나도 네. 갤럭시 요거 25 너 가져가려 그러면은 귀찮다고 안 가져가. 뭐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튤립도 비슷한 그런 하이프 사이클을 겪고 있었구나. 네.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좀 일시적인 과일이 그러니까 거래 방식이, 뭐 옵션 계약 방식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과열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거래를 중지시킬 정도였으면은 과열이 있었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그게 그렇게 뭐 나라를 흔들 정도의 막 엄청난 버블은 아니었고요. 그 사는 사람 자체도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고 팔고 한 거였고 상당 부분은 또 계약이 취소가 돼요. 정부에서 금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경제적인 파급력은 굉장히 작았고요. 나중에 보면은 역사학자들도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때 마크 힉셔리 교수 같은 사람은 그 튤립 버블이 이름이 마크 헐쉐이구나. 헐쉐이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튤립 버블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군중 심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거품에 대한 경고로는 이제 뭐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튤립 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대 초반의 버블이나 요즘에 나오는 그 AI 버블에 대해서도 보면은 일시적으로 거품이 조금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은 상당히 셌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버블은 많이 있었죠, 그동안.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실망감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큰 충격을 줄 정도의 큰 버블인지 아니면 잠깐의 과열이었는지, 일시적인 과열이고 그 정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과열이 아니라 약간의 과열이었는지 이런 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띄워놓은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가 되게 유명한 요 그래프죠. 원래 이제 처음에 뭔가 유행을 타고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나오면 제품의 가격이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이 산이 아니었나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확 떨어졌다가 이 정도로 값어치가 없진 않은데 하고 이제 또 서서히 올라가는. 근데 요새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쉽게 돌파하는 거를 이제 보이는데
저희가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LLM 모델에 똥물을 끼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얀 리쿤 맞아요. 이분이 메타의 AI 수장이었는데 야 니네들 그 몇 쪽의 파라미터를 돌린다 그래도 그걸로 일반 인공지능은 절대 안 될걸?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AI 주가는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구글에서 또 TPO 나와가지고 잔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AI 벤치마크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 ARC 프라이즈 요걸 만든 또 제가 이분도 이름이 어렵네. 프랑스 분들이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뭐 프랑코 뭐가 될 건데 일반 인공지능의 LLM이 도달하기 어려워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의 테스트가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패턴만 딱 보여준 다음에 이 똑같은 패턴을 스스로 읽고 다음에 못 보던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엄청나게 뛰어난 요번에 나온 구글 제미나이 3.0도 엄청난 성능을 가졌다 그랬는데 저 아크 프라이즈의 테스트 2에 딱 걸리면은 정답률이 절반에도 잘 못 미치는. 그래서 사실은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 때려 박는 것만 못하게 하면은 사실 지능을 개발했다고 보기에는 좀 니네가 어렵지 않겠니라는 반문을 던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에 저희가 뭐 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능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 이게 사실은 LLM이 조금은 앞으로 좀 한번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AI가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버블이냐 아니냐 사실 그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래도 실체는 가지고 있다. 네, 실체 없는 무분별한 투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속도가 기대보다 과연 기대만큼 가느냐,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느냐, 저는 좀 그런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오늘 저희가 상당히 많은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오늘 여기서 뭐 마이클 버리가 옳다, AI는 버블이다, 아니다, AI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이제 나름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옛날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좀 너무 안 좋은 사례만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약간 튤립 버블 같은 경우는 이거 여러 사람들이 봐라 당시 튤립 하나에 무슨 집 한 채 가격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버블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거든요. 네, 뭐 다들 뭐 스탠포드, MIT 공대 나오고 뭐 박사들이고 뭐 연매출 몇백조 원 되는 회사에서 하는 분들인데 뭐 그렇겠죠. 뭐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 유튜브에 여기저기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가 One Up on Wall Street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전문가 조언에 귀를 닫아라. 네. 개미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요. 일반 투자자가 조금 약간은 이거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두뇌의 3%만 당신들이 쓸 수 있어도 월스트리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전문가 팔랑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은 또 세상을 다 안다 혹은 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유럽의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 1번은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주변에 있으면 피곤한 유형이죠.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주로 사장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적당히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주가를 분석하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펀더먼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적당히 알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는 AI 기술주 현황에 대해서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현수 박사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저는 이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니까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저희는 어떤 주가를 분석해서 지금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과거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요. 판단은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하시는 몫이고요.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지식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거를 알고 투자하는 게 조금 나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예, 그게 저희 채널을 좀 계속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대담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북리뷰 재밌는 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광물전쟁,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알렉스 카프의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